차에 70대가 구급차에 탄 채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숨졌습니다. 대형 병원 11곳에 연락했지만 병상이 없다며 거절했는데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일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일본의 규제기관과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년 동안 주고받은 질의서와 답변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묻고 답하는 내용 모두 원론적인 수준이었고 우리 요구사항 대부분을 사실상 거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15분이면 금리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응급실입니다.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응급실을 찾아 2시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시간 동안 병원 11곳에 문의했지만 병상을 찾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난 용인에서 70km 넘게 떨어진 의정부 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일단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뺑뺑 돌아가지고 의정부까지 갔다는 게. 이런 일은 지난 3월 대구에서도 그리고 이달 초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뉴스룸에서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입니다. 사람이 있다며 손을 들어보지만 후진 차량은 보지 못합니다. 피하던 70대 노인은 밀려 넘어집니다. 주저앉은 노인을 차량 옆면으로 부딪히더니 손들어 막는 걸 무시하고 그대로 밀고 갑니다. 후진하고 이제 앞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딱 걸리니까. 노인은 크게 다쳤고 10분 만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달리면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하다고만 처음에 다른 병원 알아봐라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며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화성, 성남, 안양 등 근처 병원 11곳에 연락했습니다. 10군데는 병상이 부족하다고 환자 받기를 거부했고 한 군데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까운 중소형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근처 병원 가서 일주처치라도 받아야겠다 해갖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분 응급처치하는 동안에도 갈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찾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받겠다고 했고 구급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 헬기는 뜰 수 없었고 70km 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 15분 전 심장이 멈췄습니다. 2시 46분 도착했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 18분 만입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멀리까지 보내니까 그거는 뭐 시한폭탄이잖아요. 일단 사람이 아프면 일단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때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왜 11곳이나 되는 병원들 모두 응급 환자를 받지 못했을까요? 저희 취재진이 병원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병원은 치료할 의사도 병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욱 기자입니다. 차에 치인 70대 노인은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는 사고가 난 곳과 가까운 용인과 화성의 병원뿐 아니라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 그리고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2차 병원들은 치료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안 계시는 거죠. 되게 다발성 외상 환자여가지고 외상센터로 이송을 말씀드렸대요. 그래서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전화했지만 다시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골든타임 내에 차라리 근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빠른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다른 곳은 병실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중환자실은 꽉 차 있었던 게 맞고요. 대기하고 있었던 환자가 벌써 2명이나 더 있었대요.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 일부 병원들에게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과실이 드러나면 행정 처분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숨지는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대책은 없는지 이한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최근 이 비율이 좀 더 늘고 있다고요? 네, 이 정도 시간 안에 병원에 꼭 도착해야 한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일이 오늘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못 지키는, 그러니까 응급실 역할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응급 환자가 거부당한 이유를 모아보니 전문의가 없다는 게 3분의 1 가까이 차지를 했습니다. 당장 미국과 비교를 해봐도 응급 환자 수는 절반도 안 되지만 의사가 봐야 하는 환자는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는 많은데 정작 이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의사단체 등은 의사 수 자체가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응급의료센터 같은 곳엔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같이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개원에서 돈 잘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에 비해 연봉이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굳이 버틸 요인이 없는 겁니다. 병원들도 수가 탓을 하며 더 이상 투자는 꺼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치료할 그 해당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이번 일에서도 봤듯이 구급대원들이 병상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그 귀한 시간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 병상을 알려줄 수 있는 무슨 종합 상황실이랄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이제 도입을 하려는 단계입니다. 이 빈 병상이 있는 병원이 어딘지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면 이런 일을 상당수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등의 정보 대부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러니 구급대원들이 눈 감고 더듬어서 문고리를 찾는 것처럼 전화통만 붙잡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급실에 환자 자체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뭡니까? 네, 환자 수도 문제지만 응급실 환자 대부분이 경증 환자라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70% 정도는 걸어서 갈 정도인데요. 그래서 중증과 경증을 분리해 미국의 어전트 케어처럼 경증 응급 환자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모레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 비대면 진료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초지는 비대면으로 못 받게 했습니다. 의사단체 반발 때문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에게 영상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진료가 시작됩니다. 염증은 좋아졌네요. 그리고 대상포진 아니죠, 그죠? 눈에 넣는 건데 바르셔도 돼.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됩니다. 초진은 안 되고 재진부터 가능합니다. 섬 벽지에 사는 환자나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초진도 가능합니다. 논란이었던 만 18세 미만은 초진 대상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약은 받을 수 없고 의사와 상담만 가능합니다. 약은 안 되고 이런 허들들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1년에 15일 휴가 기간은 그냥 다 병원 방문으로 쓰는 게 허당하기 때문에 진료비도 약값도 대면 진료보다 30% 더 내야 합니다. 어쨌든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안 좋다고 하면서 초음파도 MRI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배달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일부만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와 약사단체들의 반발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6월에 곧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장 이르면 6월 1일, 그러니까 모레 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도발이 다시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북한 군부의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하루 만에 시점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한 겁니다. 앞서 2016년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를 쏠 때도 국제기구에 통보한 기간의 첫날 바로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르면 6월 1일부터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술적 준비는 끝난 것이고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예관 날짜 중에서도 전반기인 6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발사대에 로켓을 세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간 작업이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발사 장소는 기존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이나 근처의 새로 지은 발사장이 유력합니다. 서해에서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나 필리핀 동쪽 바다까지 로켓의 잔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항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간 공조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위한 발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도 얼마 전에 누리호를 올렸죠. 하지만 북한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있어 제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JTBC 질의에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는 어떤 발사도 여러 건의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가 다른 국가들도 하는 정상적인 활동이란 북한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북한이 발사 시기를 일본에 통보한 것도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내세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결의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날 국무부 역시 우주 발사체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술에 포함된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사를 해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입을 맞춰줄지가 문제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북한 탓만은 아니라며 감쌌습니다. 朝鲜半岛局势发展到今天事出有因，我们希望有关各方能够正视问题的症结。 한편 이날 평양에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위성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협조를 구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임기를 2달 남겨놓고 이뤄진 면직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고의로 숨기는 등 해당 방송사가 부당하게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위원장은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당장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안 소송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월 말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내일부터는 15분이면 금리가 더 싼 대출을 찾아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이자를 아끼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3%대였는데 지금은 뭐 5% 심한 경우는 6%까지 매가 10만 원. 전에 내던 거에 한 거의 10만 원 가까이가 더 추가됐다고 보죠.
1, 2년 새 껑충 뛴 금리에 대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이 있는데 금리가 더 싼 은행을 찾아 발품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류라든지 뭐 필요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갔는데 이득이 없다라고 그러면 허탕치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이런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비롯해 모두 53개의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7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이나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현재 대출 금리와 금액을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넣으면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금리가 싼 상품을 누르면 됩니다. 앱을 설치해서 갈아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5분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아직은 총 10억 원 이내의 신용대출만 대상이지만 연말부턴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게 새로 생기는 제도라서 여러 내용들이 많은데요. 관심 있는 소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정원석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스톱 갈아타기 서비스에선 여러 은행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 우대 조건을 내걸고 가장 싼 금리를 약속하는데요. 이걸 고지고대로 믿고 갈아타면 안 됩니다. 우대 금리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월급 통장부터 카드 실적까지 주 거래 은행을 바꿔야 하는 수준으로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은행에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까지 있다면 어떤 게 나은지 스스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신용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주거래 은행을 바꿨다간 자칫 원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확 뛰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내고서라도 갈아타는 게 나은지 봐야 하는데요. 이건 앱에서 자동 계산을 해줘서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받을 때 금리뿐 아니라 중요한 게 한도죠. 원스톱 갈아타기 서비스에선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본인 한도 내에서 증액도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본인의 신용 대출 한도가 8천만 원 정도인 사람을 가정해보면요. A은행에서 현재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렸는데 B은행으로 바꾼다면 단순 대환에 더해서 3천만 원을 더 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 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갈아타는 것은 안 됩니다. 시스템상 대출 한 건은 신규 대출 한 건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플랫폼 앱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면 현재로선 그 회사 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는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면 금융회사는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건 아니라 당장 큰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대출 금리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 경우 갈아타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신경 써서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안심 전세 앱 두 번째 버전이 내일 나옵니다. 믿을 만한 임대인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 있는 임대인인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찾아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내일 출시되는 안심전세 앱 2.0 버전에선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버전에선 집주인한테 보여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림을 받은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세입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한계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효력이 생기는 연말은 돼야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겐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줍니다. 다만 인증서는 계약할 때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안심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참고용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바가지 씌우는 걸 막기 위해 전세 시세 정보도 크게 늘렸습니다. 그동안 앱에서 볼 수 있는 전세 시세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168만 가구에 그쳤지만 두 번째 버전에선 전국 1252만 가구의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개사의 과거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경찰이 오늘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MBC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서입니다. 일단 압수 대상물이 없다며 돌아갔지만 MBC 노조는 물론이고 언론 단체들도 과잉 수사에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MBC 본사로 들어가려 하자 노조원들이 막아섭니다. 저희는 이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를 압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이 MBC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노조 위원장님하고 말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부동산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기자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MBC 기자가 혐의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압수수색은 벌어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저희는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하러 온 겁니다. 앞서 경찰은 오전에 해당 기자의 집과 차,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유출됐다며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자료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유출됐는데 해당 기자가 이를 다시 외부에 유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 대치 끝에 경찰은 기자의 부서 자리에 압수 대상 자료가 없다고 보고 돌아갔습니다. MBC 노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보도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한국기자협회 등도 성명을 내고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중앙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여권에서는 사퇴한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이 아예 처음부터 내정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의혹들이 확대되자 선관위는 권익위와의 전수조사도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2018년 충북 선관위의 경력 채용 계획 내부 문건입니다. 응시 대상자 항목에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의 이름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이 채용은 별도의 공고 없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다른 지자체의 문건은 지원자의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차장의 자녀가 채용 계획 단계부터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응시 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외부기관인 권익위가 제안한 합동 전수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현직 간부 4명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20개가 의원들에게 건네진 날짜와 그 방식도 특정했습니다. 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돈봉투가 뿌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송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등이 기획회의를 열어 돈봉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투표 일정이 시작되는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돈봉투가 의원들에게 건네졌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 주재로 열린 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다음 날에는 윤 의원이 직접 모임에 안 나오거나 추가로 줄 의원들을 추려 돈봉투 10개를 더 전달했다고 영장에 썼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중복 없이 의원 20명이 돈봉투를 받은 게 됩니다.
검찰은 지역 캠프 관계자들에게도 50만 원이 든 봉투 68개가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자금 1,100만 원을 마련하는 데 개입하고 본인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기와 업무 수첩을 폐기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물증을 발견하기 어려워지자 구속을 통한 망신 주기와 자백 강요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도 검찰이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소식입니다. 관건은 과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느냐인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 일본에 6번 이것 관련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도 원론적이었고 일본의 답변은 성의 없거나 역시 원론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일본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우리 정부는 철저히 따질까? 이것만 보면 회의적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원안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에 질의서를 총 6번 보냈습니다. NR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들여다보고 있는 일본 규제기관입니다. 현재까지 4번의 답변을 보내왔는데 오염수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도쿄전력이 방류하는 건 오염수가 아니라면서 알프스 처리 오염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찰단 파견에 앞서 원안위는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오고 있고요. 자료들은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NRA는 주요 자료 원본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우리 기관 업무가 아니라거나 외교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안위 측 질의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RA가 이미 온라인으로 공개한 자료를 재차 요구하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만 왔다고 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얻은 답변에 유의미한 건 없다. 원안위와 NRA가 주고받은 서신 내용은 후쿠시마 시찰단의 사전 검토 자료인 동시에 그간 오염수 방류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자료를 토대로 시찰에 나섰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사실상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않을까 하는. 원안위는 NRA와 직접 만나는 기회도 있고 국제기구 등 다자간 회의를 통해서도 정부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동발달 클리닉을 운영하는 실태,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발달 클리닉이 늘어난 배경에는 수익을 나누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방법을 활용하자는 목표를 내세운 곳도 있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이 아동 발달 클리닉을 만들면서 컨설팅 업체에게 받은 사업 계획서와 계약서입니다. 발달 클리닉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클리닉 운영은 컨설팅 업체가 맡습니다.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나 치료 도구 등 관련 비용은 업체가 내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은 수원의 한 병원입니다. 원장은 진료실에 없는데 아이들 치료는 계속 진행하고 보험사 제출용 서류도 직원이 나눠줍니다. 원장님 안 계시는데 처방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컨설팅 업체는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제휴병원이 전국에 30곳이 넘습니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치료사를 구하는 광고에 리퍼 아동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치료 횟수가 여러 번 남은 아이를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물건에 빗대 표현한 겁니다. 원장님 크게 머리를 안 써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설명하듯이 하더라고요. 해당 업체는 병원의 경영과 홍보를 돕는 합법적 사업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휴병원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크면 쉽게 표적이 되니
큰 센터 대신 작은 센터를 많이 만들자는 논의가 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설 클리닉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아직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JTBC가 연속 보도한 분무기로 뿌려서는 안 되는 독성 화학물질 4급 암모늄을 코로나 소독제로 뿌려온 데 대해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소독제 용기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21년 해당 물질의 흡입 독성을 시험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추억여행입니다.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만화 영화나 문방구에서 자주 샀던 물건들을 어른이 돼서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물건 속엔 우리들의 어릴 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문구점 같지만 이곳엔 특별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모습이 담긴 걸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한번 보면 와방 멋진 다이어리라는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이 써 있고요. 바로 옆에는 브래드 피트의 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아톰 가방과 나라라 슈퍼보드 크레파스, 꾹과 딸기, 감자돌이가 그려진 문구용품과 드라마 궁 편지지도 보입니다. 이게 필통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애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다녔던 거거든요. 이렇게 뚜껑도 열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배우 장국영과 팝그룹 뉴키즈 온 더 블록 공책 등 추억의 스타들과 관련된 용품도 있습니다.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더 반가운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에선 국민학교 3학년짜리인데 엄마가 더 좋아해서 많이 샀는데도 막 엄마가 더 사 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사가시는 거예요. 크레파스에 노트에 붙어있던 아기 공룡 둘리도 어느덧 40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 돈 마음대로 쓰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놀고 싶을 때 놀지. 둘리처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되어 둘리를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제 아이도 제가 느꼈던 그 아기 공룡 둘리에 대해서 좀 따뜻하고 좋은 기억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오리지널 티켓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화영화 아기 공룡 둘리를 예매하면 이렇게 특별한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처럼 직접 둘리가 살던 집도 꾸며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풍선껌과 함께 들어있던 껌 만화도 다시 제작됐습니다. 비디오로 빌려서 봤었거든요. 내 친구를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 예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했더니 지금 보니까 완전 천사인 것 같고. 둘리 관련 상품들도 새로 나왔는데 대부분 품절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번엔 이른바 추억의 게임 천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엔 게임기용 게임팩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게임팩은 썬더포스 4, 1992년에 만들어졌고요. 옛날 삼성전자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고전 게임인 테트리스, 그리고 팩맨 시리즈의 게임팩도 보입니다. 1980년대 유행했던 고전 게임기와 다양한 게임팩들이 눈길을 끕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게임기 비싸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샀는데 이제 그때 못했던 게 좀 한이 돼서 봤는데 옛날에 내가 했던 게임이야. 그럼 반갑잖아요. 이거 이럴 때 옆에서 볼 때 흐뭇하죠.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브라운관 TV로 비디오 게임을 즐기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팩 하나가 거의 한 10몇만 원 했어요. 겨우 엄마가 쫄라서 샀었는데 이제 어른 되고 나니까 살 수는 있는데 시간은 없다. 어른들이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잠시 잊고 있었던 어릴 적 시간, 그 소중한 추억일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최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고교 동문들을 챙기기 위해서 농구단에 필요 없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내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른 구단에는 없는 총감독과 외부 단장이라는 자리인데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이면 가스공사의 빚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어서 34조 원이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가스공사는 최이봉 전 사장 재직 시절인 재작년 6월 전자랜드 농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농구단 인수로 수소 사업 같은 신성장 산업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력 보강을 한다면서 다른 프로농구단에선 보기 힘든 총감독과 외부 단장 자리를 만들어 임명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새롭게 창단한 팀인데 총감독이라는 자리가 불필요한 거는 그거는 맞죠. 총감독과 외부 단장은 모두 당시 농구단의 구단주였던 최 전 사장과 같은 용산고 고교 동문으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농구단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가스공사는 최근 내부 자체 운영 진단에서 총감독과 외부 단장이 사실상 업무 활동 없이 월급만 챙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총감독과 외부 단장의 연봉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1억 5,200만 원이고 계약서에도 없는 개인 차량과 주유카드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도 용산고 출신인 걸 두고 내부 진단 보고서에선 일자리 챙겨주기, 용산고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사장이 총감독과 외부 단장을 영입한 재작년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후 빚은 점점 불어 현재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성기능을 돕는 약이라는 광고, 지하철역 화장실 같은 데 많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가짜 약입니다. 이런 불법 광고를 막겠다면서 서울시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는데 광고 속에 적힌 전화번호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서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함 크기 종이에 붉고 검게 쓴 글씨. 치워도 끊임없이 뿌려대는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입니다. 이런 게 지금 지하철에 많이 뿌려지고 있나요?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다 있다고. 단속 수사관이 직접 사봤습니다. 전화한 지 12분 만에 판매상이 약품을 가져옵니다. 정품이라고 설명하며 30알짜리 한 통에 9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약 가짜였습니다. 성분이 전혀 다른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장담할 수 없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밀한 수요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 유통하는데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총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판매책이 잡히면은 다른 판매책을 또 구하고. 서울시는 이 광고부터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폭탄처럼 퍼부어 통화를 마비시키는 이른바 대포킬러를 투입합니다. 전단에 나온 전화번호를 대포킬러 시스템에 입력하면 수십 초에 한 번씩 새로운 번호가 전화를 겁니다. 이 전화번호는 불법 의약품의 판매 광고 전화번호로 구매자 전화를 받을 틈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 불능 상태를 만든 사이에 통신사에 정지 요청을 하는 식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경찰이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에서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로 변질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집회 현장에 캡사이신이 등장한 건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청장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내일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청장은 다시 한번 지난 16일 열린 건설노조의 집회를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문화재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가면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인체에 해로운 최루액 사용이 중단되면서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집회 대응 훈련에서도 캡사이신 분사와 관련한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다 해도 과거처럼 살수차를 동원해 뿌리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때문에 스프레이 형태의 분사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로 기념합니다. 그런데 주말부터 이어진 연휴 동안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옆으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현충일을 기념하는 오토바이 퍼레이드 축제가 두 갱단 사이의 총격으로 번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tarted with words initially, then turned into a fight, which then turned to shots fired.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수도 워싱턴 DC 지하철에선 2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10대 소년이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당시 열차 안엔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흘간의 연휴 동안 발생한 총격 사건은 보도된 것만 최소 9개 주에서 13건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선 8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에도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 등 주요 연휴마다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수십 명씩 나왔는데 이번에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연휴 일주일 전쯤엔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는 승객과 이를 거부한 버스 기사가 서로 총격을 벌이는 아찔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총격전은 하차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걸로 추정되는 여러 대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러시아 공습에 당하던 우크라이나가 이제 모스크바를 직접 겨냥하는 대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모스크바 시내의 한 건물입니다. 건물 외벽은 파손됐고 드론은 부서진 채 땅에 떨어졌습니다. Это будет и будет. Он по-любому этот беспилотник, он летел не в этот дом, он скорее всего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 летел в центр, либо 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либо до Кремля, куда-то еще. 러시아 국방부는 수도를 공격한 드론 8대가 모두 파괴됐다며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크렘린궁 주변에서 드론 2대가 폭발했는데 당시도 푸틴 대통령 암살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열을 정비하고 국경선을 넘어 러시아 수도까지 공세를 펼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예고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드론 100대와 각종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대반격 시점이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중국이 대형 여객기를 자체 개발해서 첫 운항을 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엔진을 포함한 핵심 부품 상당수가 외국산이라고 합니다. 무늬만 자체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계단에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승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스튜어디스들은 활주로에 일렬로 서서 손을 흔듭니다. 지난 28일 중국이 자체 개발한 대형 여객기 C919가 첫 상업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164인승으로 제작된 여객기는 2시간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感觉中间这个位置还是比较宽敞的，而且呢，整个间距也很舒服。 중국 관영 CCTV는 이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 미국 기업들이 독점한 항공기 시장에서 기술 자립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是我们也走完了自主设计、自主制造、自主试验、自主集成。 그런데 정작 엔진과 항법 시스템을 포함해 핵심 부품의 약 60%가 중국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t's not really even a Chinese plane. Everything that keeps it in the air, all of the important parts a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미국 등이 마음만 먹으면 핵심 부품 조달을 차단할 수 있어 중국의 기술 자립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4년 전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찬 채로 발견돼서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흰 돌고래가 최근 스웨덴 해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짝을 찾아다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이슈로 만나보시죠.
동견처럼 해양 생물을 군용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동물의 권리 문제나 유효성 논란 등으로 인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진호준이 세계선수권대회 데뷔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6위 진호준은 8강과 4강에서 랭킹 2, 3위 선수들과 만나 이겼는데요. 결승전에서 만난 랭킹 1위 신든에겐 2대 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아쉬울 법도 한데 진호준은 이번 경험을 밑거름으로 더 단단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8강이랑 4강에서 했던 선수들이 다 이제 아시안게임 나가면 붙을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상센터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 중심으로 가벼운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전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아침까지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오전엔 흐렸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이 제주도에서는 20에서 60mm, 밤사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비가 좀 예상이 되고요. 남해안 일부 지역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아침에는 그치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8도 등 서쪽 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높겠고 동쪽 지역은 강릉 25도, 부산 23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초속 9m에서 초속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은 한 주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 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또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요즘처럼 기온이 매일 달라지거나 일교차가 클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특히 산에서 갑작스레 심장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인데요. 등산의 사망 원인으로 보통 실족에 의한 사고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심장질환이 1위였습니다. 최근 6년간 등산 사망자 중에 절반 가까이 48%가 심장 돌연사였습니다. 특히나 일교차가 심한 5월과 요즘 같은 6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산은 지상보다 온도차가 더 심해서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5도에서 1도가량 떨어집니다. 심장 질환자에 대한 등산 안전수칙 한번 볼까요? 아스피린 등 복용 중인 약을 좀 잘 챙겨야 되겠고요. 또 심장에 무리가 없게 충분한 휴식과 또 수분을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응급처치 방법도 익히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맞는 등산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